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80년대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 내리고 돈 찍어내고 이렇게 한 게 그게 이지머니 시대잖아요. 신용이 증가했어. 부채가 증가했어. 자산 가치를 늘렸어. 아까 S&P 500 지수하고 봤듯이요. 그러니까 부채로 자산 가치를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부채로.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지머니 시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돈을 그러니까 연준이 찍어낼 수 없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하겠죠. 당분간은 하겠는데 이게 이제 이게 거의 끝물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착역이에요. 종착역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투자들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요. 자산 투자 과거에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경험으로 해서는 안 돼요. 과거하고 상황이 지금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40년은 소위 이지머니로 자산가치 끌어올린 거예요. 자산가치. 우리가 그걸 뭐 유동성 장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저금리 시대 동안에 가계 순자산이 연 8%씩 증가했단 말이에요. 연 8%씩. 팬데믹 이후에는 연 12%씩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하고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연준이 또 돈 찍어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저거지요, 그냥.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투자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저기 살리는 거, 저기 어렵다. 부동산 시대 끝났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예?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신중하게 생각들 해보세요.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장기 부채 사이클 관련 지표입니다. 87년, 그러니까 80대 후반부터 레이건 2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끌어올리게 하고 앉았거든요. 87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위기 전까지 한 20년간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통화량이 한 연평균 5%씩 증가했습니다. 명목 GDP는 5.5%씩 증가했어요. 이건 물가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부채는 8.6%, 자산 가치가 7%씩 증가한 거예요. 미국은 특히 이제 금융자산 중심으로 막 증가했던 거죠.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부터 지금 뭡니까요? 지난해 3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 전이죠. 이 작년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연준이요. 그때까지는 통화량을 8.3%씩 증가시켰습니다. 통화량을요. 명목 GDP는 그대로 줄어들었어요. 연평균 4.2%로 4%로요. 근데 부채가 이 시기는 뭐냐면 주로 가계부채가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자, 아니, 요 말이, 그런데 위에 부분이 87년부터 2007년도에 8.5%가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잘못 표기됐네. 제가 이상해가지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9.2%가 정부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손놀림이 바뀐 거죠. 금융위기 전까지는 가계부채가 주로 주도를 했었던 거예요. 가계부채가.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채가 사고치고 난 다음에 정부부채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연 9.2% 증가했습니다. 에? 연 9.2%씩.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정부의 부채를 막 사들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산 가치가 6.7% 올라간 거예요. 금융자산 7.4%. 그러니까 돈은 더 찍어냈는데 자산 가치 상승률은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요. 떨어져. 그리고 나서 작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미국은요. 한 4.5% 줄어들었어요. 통화량이요. 예? 줄어들었어. 명목 GDP가 많이 증가한 건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반영된 거고요. 이 당시에도 정부 부채는 한 5% 증가했습니다. 5% 증가했어요. 근데 자산 가치는 떨어졌잖아요. 자산 부채가 크진 않지만은 한 2% 떨어졌고 금융자산 가치가 한 2.6% 떨어진 거예요. 지난 1년 사이에. 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이 온 거예요. 조정이 온 거야. 예? 이게 조정이 온 겁니다. 미국조차도요. 그러니까요. 조정이 온 거야. 예? 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종료하고 다시 돈을 찍었을 거예요. 옛날처럼요. 2018년도에 금리 4차례 쫙 올리다가 2019년에 금리 3차례 다시 내렸잖아요. 예?
그런 거 했을 텐데 지금은 금리를 못 내리잖아. 오히려 지금 금리를 지금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가오가 됐잖아요. 지금요. 예? 왜?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요.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 가계에 그러니까 소득하고 순자산이 이게 쭉 가다가, 예? 쭉 증가해 오다가요. 이게 언제 증가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기 시작하면서 쫙 증가합니다. 예? 증가해. 그러니까 5, 6배 정도 많아야 한 6배 정도 되던 것이 자산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한 6배 정도 되던 것이 그게 한 8배까지 뛰어 올라가죠. 8배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예? 팬데믹까지. 예. 돈을 풀면서 그러니까는 이 거품을 만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치의 증가라는 얘기죠. 이게 거품이죠, 이게. 거품인 거야. 예?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는 싸짐으로써 그러니까 값싼 돈으로 해서 뻥 뚫리는 거잖아요. 이 조정이 28조 달러는 그러니까 거품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평균에 비하면은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요? 28조 달러면은 미국의 명목 GDP 1년치가 넘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땐 못합니다. 왜? 몰핀에 중독됐거든. 이거 구조조정 못해요. 구조조정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고 서서히 미국에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숨통을 조여가는 거야. 예? 이거 결국은 조정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미국 경제는 건강한 체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GDP 대비 미국 국내 전체 순자산도 보게 되면 한 29조 달러 자산가치 조정이 필요해요. 비슷하게 나와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찍어가지고 자산가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자산가치를 끌어올린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라니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치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금리 인상하면서요. 그럼 다시 돈을 공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연준이요. 예?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시간 지나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내년 정도 되게 되면요. 내년에 여러분들 새로운 공급 충격이 또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 수완도 얘기하고 자연재난도 얘기하고 패권 경쟁 이게 지금 없어질 요소입니까? 당분간요? 이게 없어질 요소냐고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요소가 없어졌냐고요. 예? 소위 말해서 신종 바이러스 출현이라든가 소위 기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패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졌냐고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미국 가계의 순자산 증가율입니다. 순자산 증가율이요. 순자산 증가율 보게 되면 특히 이제 2020년, 21년의 팬데믹 시기에 엄청 증가했잖아요. 돈 찍은 것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산시장으로 들어간 거야. 자산시장으로 들어간 거야, 다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한국은 더 심하죠. 한국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정 못하게 월가에서 계속 압력 넣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에 결국 발목 잡힌다니까는 이거를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은 미국을 좀비화 시킬 거라고요.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뭐였습니까? 뜨거 했던 거야.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는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쫙 줄어들었어요. 많이요. 줄어들었어. 최근에 조금 증가했지만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 대신 미국은 뭐냐면 국가부채가 급증을 했지. 국가부채가요. 예? 이게 미국 상황이고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막으려면은요. 증세뿐이 없습니다. 예? 고액 이 금융 부유층들 있잖아요. 금융자산 부유층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탐욕적이라고. 과거에 미국은요.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할 때마다 항상 증세로 해결했어요. 증세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 전쟁 이후 다 항상 뭐냐면요. 부자들의 증세로 해결했어요. 네? 증세로.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는 금융자본이 득세를 하면서 금융자본의 탐욕 속에서 오히려 뭐냐면 정부가 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군비 경쟁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가 부채가 그게 급증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유층들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나 몰라라 하고 돈을 쓰지 말래. 예? 저를 대변하는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럼 사회 약자층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예? 정부 부채를 이걸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의 달러는 다시 그러니까는 과거의 정상화 될 수가 없어요. 미국 달러가. 예? 미국 경제가 건강해지려면은 정부 부채 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됩니다. 증세예요. 미국은요. 예? 증세를 해야 돼. 누구한테? 금융부자들한테. 근데 금융부자들 돈 내는 거 싫어하거든. 예?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 비관적인 겁니다. 그래, 미국 이지머니, 미국의 달러를, 값싼 달러를 찍어내는 원천은 미국 국채거든요.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소화시켜줬으니까는, 그동안까지는요. 근데 1월 달까지 차입 상한선을 유예했어. 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더 차입할 필요가 있으면 하되, 그걸 발목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지출을 그러니까 국방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 지출은 그러니까 늘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타입했죠. 예? 그러니까, 긴축을 하라는 건데, 긴축이 가능하냐고요. 예? 지금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지출을 줄일 항목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다고. 결국은 자산 이전인 게 결국 뭐예요? 자산가에 대한 증세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미국 현실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이게 25년 1월까지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적어도 연준에서 돈 찍어 가지고 미국 정부 국채를 사주겠죠. 내년까지는. 예? 내년까지는요. 예? 이게 이제 부채의 화폐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플레하고 탈달러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돈을 더 찍어내니까. 인플레 요인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국채를 저렇게 막 달러 찍어내고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국채를 결국은 뭡니까요? 국제사회가 안 사주게 되면 누가 사야 됩니까? 연준이 매입을 해야 돼. 연준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인플레가 생기고, 연준이 매입을 안 하려면 국제사회가 사줘야 된다고요. 근데 국제사회가 이걸 사주겠냐고. 예? 탈달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요. 결국은 뭐냐면은 인플레, 즉 달러가치 폭락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야. 지금이요. 예? 결국은 이게 왜냐? 경제는 다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생산성 증가 없이 부채를 그냥 막 남용한 거야. 돈을 찍어내는 게 그게 부채지 뭐예요. 예? 그걸로 자산가치 증가를 만들어내는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예? 미국은요. 그런데 미국은 뭐냐면, 그래도 달러 힘이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되겠어? 해가지고 부채의 화폐화의 길을 계속해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왜? 월가 부유층들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증세를 할 정치력이라든가 용기는 없는 거야. 예? 월가 자산가들한테 증세나 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경제를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봐보세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캐나다가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 물가가 지금 4%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이 종료할 단계가 아니라 이거죠. 4.1%인데도 금리를 올렸어요. 4.1%인데도 이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하고요. 근원 물가가 4.1%. 한국은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4.3%라고요. 근데도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종료를 하고 앉았잖아. 한국에도 근원 물가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체 물가는요, 유가 하락 요인이야, 대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유가 하락 요인은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되어지면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유가가 70달러대 이런 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긴 건데 나머지 물가들이 지금 안 떨어지고 앉아있다고요. 나머지 물가들이 안 떨어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거 4.3%야. 예? 캐나다보다 더 높잖아요, 지금요. 캐나다보다. 근데 우리만 지금 금리를 종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하느니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미국도 봐보세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5.5%야. 그러니까는 금리 종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금리 종료를 못하는 겁니다. 예? 미국도 그러니까 금리 종료를 못하는 거야. 미국의 연준이 중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근원 PCE도 4.7%로 안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수개월 동안 이게 안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인플레라니까 이게요. 네? 새로운 인플레야. 공급 충격 인플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면은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려야 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생긴 걸 경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니까는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높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돈을 더 찍어내냐고요. 어떻게 돈을 더 찍어내냐고. 네?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돈을 찍어내게 되면 달러가치 폭락한다니까요. 그럼 위기의 근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요. 탐욕이 극대화된 거야. 금융화가 되어지면서 금융자본이 득세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에 소위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실종돼 버린 거잖아요. 미국도 7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그나마 뭐냐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균형추거든요. 자본의 탐욕, 돈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두 개의 날개로 새가 날아간다는 것처럼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뭐냐면 이 돈의 논리, 이게 그러니까는 균형추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한쪽 날개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돈의 논리가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금융자본의 탐욕은 아주 그냥 이거 고약하거든요. 금융자본은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돈놀이 하는 애들이니까, 예? 돈놀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산업자본은 자기가 어떻든 간에 새로운 산업의 그러니까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예? 그런데 금융자본들은 그냥 돈놀이 하는 애들이거든. 예? 돈놀이 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이게 너무 나대면은 금융은 사실은 그러니까요. 스스로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왜? 비용 지불하기 싫어서. 아니면 수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은 무시해도 좋은 낮은 확률 사건. 낮은 확률 사건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낮은 확률 사건 중에서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게 바로 그 꼬리 리스크라 그랬잖아요. 예? 꼬리 리스크라 그랬잖아요. 낮은 확률 사건이라고 해서 다 꼬리 리스크는 아니지만은 낮은 확률 사건 중에 꼬리 리스크가 있다고. 그런 게 터지게 되면 대형 자연 재난 사건으로 터지죠. 대형 자연 재난으로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지금 그러니까 산불나고 이런 것들도 이것도 그러니까는 예? 확률적으로 이게 무시돼 버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거기다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세계화로 금융자본의 영역이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예? 더 강화되면서 금융 논리와 돈의 논리하고 탐욕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그건 국가와 사회다 비용을 전가시키고. 그게 앞에서 얘기한 잭슨홀 컨센서스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잭슨홀 컨센서스가 마법 스트레치라고 해가지고 마법이라는 게 그 대걸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 걸레질 하는 대걸레 있잖아요. 예? 그걸로 그러니까 청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뒷청소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연재난 위험성을 무시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려서는 거예요. 자연재난 위험성이 무시되고 기후재난에 대한 이 경고를 계속 무시가 되는 이유는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본들이 자기들이 비용을 되게 싫은 거야. 예? 이걸 외면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야. 신종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고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자본의 탐욕으로 제국주의식 나토 팽창이 우크라이나 전쟁 만든 거잖아요.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 소위 비경제적인 인플레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인플레를. 예? 그 결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던 국채 가치가 폭락한 거고, 그 연장선에서 은행 위기가 터진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은행 시스템 위기로 진화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난들하고 금융 충격이 어떻게 이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냐고. 무관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예? 금융의 논리가 자연재난 만들고 패권전쟁 만들고, 예? 금융의 논리가 그것이 다 또 바로 금융 충격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우리가 순환고리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외면을 하면요,
경제 운영 못합니다. 금융 분야에 종사를 못해요.